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롤스의 사상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 롤스의 사상 그리고 로버트 노직 교수와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38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단원 중에서 지난 시간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통점도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엔 사회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참고 강의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2010년부터 EBS와 함께 준비해왔던 작업이 바로 5분 사탐이다라는 작업이었어요. 지금은 책으로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단원 이 롤스의 사상이 5분짜리 동영상으로 참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5분 사탐 윤리와 사상 42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분 사탐 42강입니다. 여기에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롤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동영상 한 편이면 롤스의 사상의 이 부분들이 핵심이구나 라는 개념의 틀 정도는 충분히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이것만은 꼭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입니다.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정성, 페어한 제도 자체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곁가지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순수 절차적 정의라든지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요즘에는 롤스의 사상 과거에 묻던 정의의 원칙들 1원칙과 2원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 원초적 상태에 대한 유행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거든요. 자세히 정리할 거고요. 로버트 노직 교수, 하버드에서 롤스 교수와 함께 논쟁을 펼쳤던 정의론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버트 노직 교수가 바라보는 정의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사상가가 어떤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 사회 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가, 정의의 여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주목할까요? 또한 선생님이 준비했던 뉴스 헤드라인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동방성장, 그리고 양극화, 복지 서비스,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냐, 심지어는 복지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제도,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롤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롤스의 사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건데요. 다음 사진에 여러분들이 공익광고 카피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죠. 첫 번째 사진은 달동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동네에 철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거기로부터 구멍이 이렇게 뚫렸는데 반대편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네요. 그 옆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이 참 다르기는 한데요. 이 두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국정지표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 복지국가 이런 개념들을 녹여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떠올려서 공익광고의 카피를 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롤스의 사상에 주목해야 되는 건 복지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롤스의 잣대에 한번 빗대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정리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질문을 마지막에 가서 롤스를 쫙 배우고 또 로버트 노직 교수의 정의론과 좀 비교를 해보고 복지가 무엇인지 또 얘기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카피, 답을 한번 보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실까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더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개념들이 사회정의, 동반성장, 아까 나왔죠. 양극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연관 검색어들을 찾아내는데요. 상속자들, 우리 사회의 상속자들, 소득격차, 그게 부의 세습, 불평등한 교육 기회가 상속되고 있는 면들, 이런 계층 고정화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반성장이라는 게 뭐고 양극화라는 게 뭔지, 정의로운 구조는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인데 공정한 룰과 사회 통합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롤스의 사상으로 한번 대한민국의 어떤 것이 좋은 제도이고 정의로운 제도인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선생님은 수업을 단순하게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살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민주시민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회 정의론들이 있어요.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각자의 본분을 충실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알맞은 몫을 갖는 것이 그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제도가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롤스는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할 거고, 그와 아주 다른 견해를 로버트 노직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지상 최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인데요.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구조이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방증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190페이지에 나옵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 벤담과 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평주의 롤스, 자유지상주의 너직,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아리스토텔레스와 왈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롤스와 노직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긴 하지만 분명히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평주의라는 건 공정한 룰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국가의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롤스의 사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롤스의 사상을 한 30분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재 190페이지 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까지 롤스의 사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수준이 훨씬 깊고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라서 접착식 메모지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에다가 조금씩 더 첨가해서 필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정리하는 이 자료를 제가 쭉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첨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좀 깊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필기를 통해서 설명드려볼까요? 자리를 옮겨보죠. 자, 그러면 롤스의 사상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은 역시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느냐, 또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일 텐데요. 롤스의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롤스의 배경이 롤스 사상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볼티모어 출신. 자,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롤스의 사상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근간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유주의는 존 로크,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두 사람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로크와 칸트, 사회계약설론자 그리고 칸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론자, 그 다음에 칸트. 이렇게 사회계약설 이래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쭉 영국에서 발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영미 철학의 핵심은 사실 자유주의라는 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롤스의 사상이 뭐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산주의에 가까운 또 뭐 공리주의적 관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국에 태어났던 이 볼티모어 출신으로서의 롤스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부모님에게 잘 받습니다. 아버지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페미니즘, 즉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였어요. 여권 신장 운동 그리고 인권 변호사 둘의 결합은 그렇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려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롤스에게 부모님들이 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자체가 이 그렇게 공업화되고 도시화되었지만 빈민들이 꽤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볼티모어는 사회적 빈민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공간이고 가난한 백인이랄지 아니면 흑인들과 소통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롤스는 그 배경 자체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과 정의로운 구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탕에 깔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의 사상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라는 거죠. 사상의 원류 두 가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먼저 사상의 원류로서 어디에서 롤스의 사상이 이제 착안이 되었고 영향을 받았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사회계약설.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자연 상태라고 했고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특징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기업, 평등한 주체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니은, 이기적이고 디귿, 합리적이에요. 이런 실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만드는 게 사회계약설이죠. 대표적인 학자가 로크. 그렇게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이 사람이 수용한 사상은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이에요. 자, 임마누엘 칸트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칸트 사상의 핵심은요, 기업, 자율적 인격의 주체라는 거. 니은. 자, 주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개개인의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게 뭐냐면 역시 선택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 개인이 자율적인 주체이고 개인은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칸트의 시각이에요. 그 다음 3번, 요게 중요한데 공리주의를 수용했을까요?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자,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라는 건 뭐냐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얘기하다 보면 희생양이 벌어질 수가 있고 최소 수혜자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건 뭘 도출시키는 거냐? 기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최소 수혜자. 주목했다. 최소 수혜자를 이 아주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 사회적 약자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걸 주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나라의 헌법도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 추구권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미국 사람으로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으로 가는데요. 3번은 역시 롤스가 주목하고 있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자, 원초적 상태가 한 4, 5년? 지금 작년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부터 한 4, 5년 정도를 이 원초적 상태가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롤즈의 사상의 가장 핵심을 이 원초적 상태에서 끌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유행이 좀 지났어요.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원초적 상태 정리하긴 해야 됩니다. 자, 원초적 상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이런 상태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롤즈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죠. 가상의 상태니까. 가상의 상태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같은 말 무지의 베일 상태. 자,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veil of ignoranc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베일을 쓰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래서 원초적 상태라는 것은 사실 이 상태가 이 롤스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힌트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필기한 거 지우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원초적 상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연 상태. 그죠? 여기서 왔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결국 사회계약설론자들이 본인의 사상을 얘기하고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설정하는 것이 가상의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예요. 홉스는 그것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고, 로크는 뭐 자연권을 누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 또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죠. 뭐 루소 같은 경우에는 목가적으로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야 된다는 걸 쭉쭉 설명을 해낸 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다시 옵니다. 그러면 원초적 상태가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초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징을 자, 곧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상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상태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지예요. 2번, 무관심입니다. 일단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죠. 4번, 합리적이죠. 마지막 5번, 불안. 여기까지 쓰셨어요? 잘 보세요. 원초적 상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려버린다라는 거죠. 가려버린다. 왜 가렸느냐? 자, 왜 가렸을까요? 화살표 들어가면 특정 조건에 의한 유불리를 X 없애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한 룰을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공정한 룰을, 아주 페어한 룰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정의로운 제도라는 건 국가가 이게 정의로운 제도야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따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개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계약설에 영향받았고 칸트에게 영향받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 이게 좋은 제도인지 저게 좋은 제도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왜 무지의 베일을 씌워버렸냐면, 첫 번째, 자기의 조건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것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다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건 기반이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사회계약서를 계속 계승하고 있다는 특징이거든요. 뭐냐? 본인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건 게임 이론까지 수용하고 있는 롤스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중에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될지 내가 게임처럼 접근을 하는데 머리를 굴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뭐 이타적으로, 호혜적인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합리적이고요.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다 무지의 베일을 씌워버리면 결론이 어떨까요? 결론이 빨간패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있어요. 나를 완전 다 가렸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의 사회적 조건, 지위, 성별 다 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상속자들로 태어날지 찌질이 가난하게 태어날지 모른다는, 에? 전혀 모른다. 그 다음에 몸도 마찬가지. 내 신체가 아주 건강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할지 이거 모른다. 상대방도 몰라요. 옆에 짝꿍도 몰라. 그런데 A, B, C라는 정책을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자, 예를 들어서 A입니다. A 정책. 최상위 계층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그러니까 막 뭐 세금도 별로 안 걷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확대 재생산을 해갈 수 있는 구조, 요런 정책이죠. B 정책, 중산층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 C 정책, 최하위 계층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머리를 굴려보세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뭐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래서 옆에 짝꿍도 몰라, 나도 몰라. 막 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막 머리를 굴리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한번 도박인 셈 치고 내가 상속자들로 태어나면 나 세금 많이 안 뺏기게 이 정책에 도박을 걸어봐? 아니야. 그랬다가 내가 정말 몸도 불편하고 정말 최하위 계층으로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되잖아.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랬을 때 빨간 펜으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주목할 정책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도출되는 소중한 개념이 있으니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건 불안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조건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조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상정하고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설명이 맞습니다. 그걸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제가 밑줄 다시 그어드릴게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유불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롤스가 이런 사상을 이야기할 때 미국 사회의 배경은 흑인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었고요. 가진 자들이었던 백인은 본인들이 모든 조건들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상속자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책 자체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20살이라고 합시다.
아이 좋아라. 그리고 제가 옆에 3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막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동생이 막 천진난만한 눈으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0일을 굶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케이크 하나가 생겼어요. 그 케이크를 이렇게 탁 줬는데 나도 배고프고 동생도 배고파. 근데 세상 물정 다 알고 있는 내가 20살이면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니까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더 먹어야 되니까. 있잖아, 너는 덩치가 이만하고 나는 이만하고 내가 더 먹어야 되는 게 올바른 거고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돼. 그게 정의로운 거야. 너는 조금 이해를 해. 너는 조금 덜 가져도 돼. 그게 만족스럽지? 그래서 케이크를 이만큼 잘라서 한 5분의 4를 내가 먹고 동생에게 5분의 1을 먹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을 씌워버리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롤즈는 본 건 거죠. 그게 왜요? 특정 조건에 의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거리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도출이 됩니다. 별표! 뭐냐? 나의 재능은, 천부적인 재능은 뭐가 되느냐? 사회적 자산입니다. 인식해야 된다. 요거야. 내가 갖고 태어난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게 운동의 재능입니다. 요것도 상속이거든요. 네, 잘 보세요. 내가 뛰어난 신체와 아주 훌륭한 운동신경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물론 노력을 통해서 보강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뛰어난 천부적 재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능을 내가 부리면서 내 몸 내가 부려서 내가 모든 돈은 내 거야. 내가 얻은 관중 수입이고 내가 운동선수로서 공 던져가지고 뭐 공 한 번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번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우연히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다 무지의 장막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딱 결과를 내가 가진 집안에 태어났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이거 동의한 거 이거 다 물르고 나는 A 정책에 동의하겠어.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안 좋게 조건들을 가지고 최하위 계층으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정책들에 당연히 동의해주고 우연히 내가 천부적인 재능이 나한테 걸린 거고 이게 내 짝꿍한테 갈 수도 있고 저기 친구한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에서 뭐가 필요해요? 사회적 자산으로 최소 수혜자, 즉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중요한 단어 재분배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내가 공 던지는 능력, 운동선수로서의 능력 이것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돈 벌어. 오케이, 그건 너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갖고 태어날 수도 있었던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의 재분배에 동의하는 한에서 돈 많이 벌어라는 그 핵심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초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나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롤스가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거.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순수적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결국엔 뭘 강조하는 거냐? 자, 공정으로서 정의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은 이거예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 썼는데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절차가 공정하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정하다라는 건 공정한 룰을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장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십시오. 절차가 공정하면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만일 불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져도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절차가 뭡니까? 예를 들면 게임의 룰이에요. 그럼 게임의 룰에 동의하고 그 게임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잃었다고 그래서 나 이거 못 받아들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다.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불평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전제이다. 즉 절차가 공정하다라면 결과가 불평등하게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요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래서 요 원초적 상태와 순수 절차적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거의 이제 핵심은 다 정리를 하신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 드릴 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의로운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게 되죠. 그 정의의 원칙은 준비한 이 표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의의 원칙을 접근하기 위해 앞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죠. 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책이 보이고 있고요. 이 두꺼운 책 안에 수없이 많은 정의로운 구조에 대해서 롤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건 자유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뒷부분에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온 게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회계약서를 계승했다는 것과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자, 사회 정의는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걸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가 공정하면 공정한 룰에 우리가 동의를 했다면 프레임을 잘 짜서 거기에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나온 결과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물론 이 프레임을 짜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여해서 합의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고 나의 이야기들이 담기지 않았다. 룰에 난 참여하지 못했어.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룰에 합의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분배 자체가 다르게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결과가 같아져 버리면 공산사회나 사회주의권에서 생각했던 이상상태 아니겠어요? 결과적 꼬린점을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롤스의 정의관은. 그래서 자꾸 제가 미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무지의 배일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걸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1원칙 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자유는 사회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언집출 결의 자유 다 들어가죠.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소유권의 자유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리는데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1원칙이 자유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앞부분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건 공리주의의 희생양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자유가 희생당하면 안 된다라는 걸 롤스는 주목했다. 그래서 정의의 1원칙이 나오게 되고요. 정의의 2원칙은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배분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더 많이 주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할당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장애인 고용 노동 할당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 이 할당제는 제가 보기엔 부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 노약자 보호석 칸 가가지고 막 누워 있으면서 정상인이 이거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더 준다라는 개념보다 워낙에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이 주어도 사회적 자산들을 많이 주어도 전체적으로 사회 정의로운 틀이라는 건 더 확고부동해지는 거지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1원칙이 축차적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오고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원칙이 2원칙이라는 게 1원칙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이런 차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축차적 배열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추구한 이 롤스의 사상의 핵심들을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완전 다른 색깔이 바로 하버드에서 이 롤스 교수와 직접 논쟁을 펼쳤던 로버트 노직 교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비판인데요. 로버트 노직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롤스는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 목록의 생산재의 사유 및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 및 증여의 자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행위.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로버트 노직 교수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노직에게는 재분배, 국가적 정책 이런 거 반대한다. 뒤를 보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던 이 노직 교수의 관점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롤스와 노직 교수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분배 정책을 동의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 이 자유를 가장 근간으로 생각한다라고 해버리면 노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최소 수혜자에게 심지어는 우선적으로 배려해줘야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롤스의 사상하고는 부딪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작하면서 목표는 이거였죠. 과연 정의로운 구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했던 거잖아요. 공존의 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자들이란 드라마였죠.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정말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에도 많은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의로운 구조를 얘기하면서 롤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이 상속자들에게 모든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재산 이런 것들을 뺏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들이 아까 우리가 원초적 상태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연히 얻어 걸린 위치이고 내가 상속받은 것은 나의 재능이라고 보기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속받은 게 나의 능력이고 재능이야. 이거는 멋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구조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런 상속자들이 사회에서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베풀고 더 정의로운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게이츠 재단에 자신의 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다 기부하면서 역시 장학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들을 많이 환원한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차인표 씨 같은 아주 좋은 인물들 극찬을 받아 마땅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배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배우의 아름다운 얼굴보다 그가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의 정신 이런 것들을
주목하잖아요. 오드리 헵번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성인으로 성장을 하셔서 사회적 약자는 그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요. 존엄한 인간입니다. 같이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넌 쓰러졌구나 라고 그렇게 달려가면 과연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듭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감성을 가진 그런 지성인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 발로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공익광고 카피에 저는 이렇게 답을 달고 싶습니다. 높은 층, 낮은 층, 어느 곳 어디든 똑같은 햇볕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똑같은 햇볕을 누구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복지국가로 성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좀 대변을 한다라고 할까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건 롤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빠른 속도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제1의 원칙, 2의 원칙 나와 있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기억은 니은 디귿의 원칙보다 항상 우선한다. 여기에서의 첫 번째 선생님이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그렇죠. 축차적 배열이어서 1원칙이 2원칙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개념 자체를 잘못 연결해 놨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죠. 소유권리로서의 정의. 누구에게요? 로버트 노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을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롤스와의 차이점이라고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원초적 상태. 역시 롤스의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쭉 읽어보니까 롤스 사상의 핵심들이 그대로 담겨있죠. 기억. 효용성을 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제시하였다. 효용성인가요? 그러면 오히려 공리주의적 관점이겠죠. 니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의 공정성, 요거 골라내셔야 되겠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죠. 자, 리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회경제적 불평등, 결과적인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9번 문제입니다. 한 농구팀에서 체인벌린이라는 선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로버트 노직 교수가 본인의 저서에서도 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라는 거죠. 본인이 가져야 된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월트 체인벌린이라는 선수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 선수가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게임에서 1962년에 100점을 넣었어. 혼자. 농구 선수인데. 야, 그래서 최고래요. 지금까지 기록이. 그 다음에 뭐 커비 브라이언트 나오고 그러는데 절대 못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점을 어떻게 넣어. 근데 체인벌린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데 그 뛰어난 선수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인의 것이다 라는 거. 로버트 노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정답은 5번이죠.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리울 만큼 개인의 자유,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고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왈서의 공동체주의를 갖고 온 건데요. 쭉 읽어보면 결국 이 공동체에서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가 상호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구조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공동체주의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 개인의 능력으로 향상된 재산, 이거는 뭐예요? 그 형성된 재산 자체를 자기 거다라고 보는 건
러버트 노직 교수의 이야기죠. 니은,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된다. 여기에서의 정의의 원칙들 역시 이걸 동의하고 있는 왈서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 이것 역시 공동체주의적 입장인데 반대로 해놨죠. 사회적 가치들은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공동체주의니까. 리을, 각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제가 심화 문제를 좀 풀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4번과 5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의의 원칙들 쭉 읽어보시면 롤스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가 핵심 사상들 다 정리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가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기심을 발휘하는 존재다. 이기적 존재 맞다라고 그랬잖아요. 2번, 가상 상태에서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다. 무지, 무관심 떠오르면 되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나타난 결과는 불평등에도 인정된다.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맞는 말이고요. 됐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3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불평등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 그죠? 자, 4번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축차적 배열이어서 1원칙을 위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도 위배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가상의 상황, 합리적 적절한 이기심, 그래서 가상 상태에서의 인간을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사상의 입장 하면 쭉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개인이 생산하거나 양도받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며 여기에서 그냥 정리가 돼버리죠. 누굽니까? 러버트 노직 교수. 그러면 러버트 노직이 얘기하는 건 자유지상주의죠. 개인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재분배 정책 동의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아니요 라고 나오니까 이건 no. 그 다음에 여기는 yes에 돼야 되는데 1번. 국가는 개인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yes.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지금 요거는 올바른 것을 골라야 되니까 이건 yes라고 대답할 문장인데 no로 나와야 되니까요. 자, 개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거든. yes. 개인의 거니까요. 3번. 재산의 취득과 양도에 잘못이 없다면 어떠한 빈부격차도 정당한 것인가? yes. 개인의 소유의 문제니까 그것을 국가가 재분배한다라는 것, 롤즈적 사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B. 자, 개인의 자발적 자선 행위는 옳은 것인가? yes죠. 이건 자발적으로 자선한 건데 그걸 뭐 나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발적 자선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공동체가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yes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정의는 개개인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되는가? no죠. 왜? 이것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이니까. 그래서 yes인데 no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오늘도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들 참 필기도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해드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하셨을 때 따뜻한 감성으로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간미 있는 사회에서 사는 거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본주의, 의미심장하네요. 올바른 자본주의가 뭘까? 뭐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